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본금들이 많이 유입될까요? 네,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 전 세계 부가 한 300조 달러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 부가 전통 금융 제도권 안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락이 왜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신청을 했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 물론 제가 뭐 내부자 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추측밖에 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굵직한 이벤트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격은 뭔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코비 채널에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코너를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코너가 원래 이름이 피터의 모닝 커피 브레이크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님의 닉네임이 피터이시구나, 영어 이름이 네. 피터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센터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 텐데, 자, 오늘 저희 채널에 처음 방문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빗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석문이라고 하고요. 코빗에는 2018년 9월에 입사를 해서 5년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업개발팀에서 일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이 코빗 리서치 센터를 이제 코빗에서 설립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현재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의 팀으로 구성이 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코빗 거래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코빗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7월 5일 설립이 된 가상자산 거래소이고요. 네. 당시에는 아마 이름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일한 거래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었고, 일단 그리고 큰 사건은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 2017년에 게임회사 넥슨으로 알려진 그 넥슨 그룹의 모회사인 NXG가 코빗을 인수를 했고요. 그쵸.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SK 그룹에서 또 투자를 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네,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2021년부터 사업자 신고를 이제 받아야지만 그렇죠. 네,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5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센터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센터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만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증권 같은 굵직한 금융기관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2018년에 코빗으로 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전통적인 금융투자 업계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가상자산 업계로 이직을 결정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전통 금융,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그 산업이 되게 뭔가 좀 글래머러스한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아직 사회 초짜일 때 했던 일하고 20년 후에 하던 일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혁신이 없는 분야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금융이 원래 특히나 더 변화가 좀 더딘 상황.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0대나 40대나 돼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좀 더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좀 가깝게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는데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를 보고서 처음에 그 존재를 알았는데 굉장히 일찍 아시거든요. 네, 이 존재에 대해서 안 건 되게 이른데 네.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보니까 뭐 디지털 커런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커런시는 이미 다 디지털화 돼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별로 특이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4년 지난 다음에 2015년쯤에 제가 조금 꽁돈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때 비행기에서 봤던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뭔가 좀 재밌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마운트 꺽스 이후로 폭락을 해가지고 되게 가격이 싸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알아봤죠. 네. 근데 알아봤는데 퍼블릭 키, 뭐 프라이빗 키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또 복잡하게 네, 느껴지죠.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투자를 안 안 하고 그냥 제가 익숙한 그냥 중국 어떤 이상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네네. 네, 그 2015년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2018년 광풍장이 왔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비트코인이 한 100배 정도 오른 거죠. 그쵸. 그때 수준에서. 그리고 제가 투자한 중국 주식은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신에 화가 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저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깊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더니 뭐 마침 또 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CME에서 거래를 시작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자산은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편입을 해야 될 그러할 자산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CME가 이걸 갖다 상장을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느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커리어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그때 홍콩에 있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동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협업사라든지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상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주위에 있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저항감 없이 뭔가 조금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다가 연줄이 이제 코빅과 닿아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2015년도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코인을 아직까지 다 보유하고 계신가?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또 상장한 것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 변화가 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또 계속해서 전통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 빠르게 포착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장의 중요한 현안들을 좀 진단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부터 내년 초순 한 4월까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 그리고 반감기, 거시경제 이슈, 그리고 규제 이슈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현물 ETF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블랙락이 신청한 현물 ETF 승인이 될까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센터장님은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예, 하반기 최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고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물론 최대 자산운용사 뭐 이미 많이 매체에서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그 래리 핑크라는 대표가 민주당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지금 현재 현물 ETF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이제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락이 왜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신청을 했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 물론 제가 뭐 내부자 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추측밖에 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건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서 시점을 정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13년 이후에 계속
반려가 되어 왔는데 2021년에 선물 ETF는 승인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라는 그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현물 ETF로 지금 전환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거절을 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봤을 때는 선물 ETF만 승인을 하고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하는 거는 이건 공정한 행정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아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고소를 당한 쪽이 SEC인 거죠. 네. 예. 근데 그 재판이 한 지금 1년 정도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최종적인 그 약식 판결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결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블랙락이 현물 ETF 신청을 한 거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맞아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고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블랙락이 이제 9월 2일에 가장 먼저 일단 어떤 결과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SEC가 그거는 일단은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었는데 네. 시기에 있어서는 일단 신청을 SEC가 수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리한 시점에서부터 240일 내에 이제 최종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작은 데드라인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9월 그 신청 9월 시기에 따라서 네. 9월에 있고 뭐 10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있는 건데 이제 처음 돌아오는 이제 그 데드라인이 한 9월 정도에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조금 뭐 지연시켜서 그 다음 데드라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 그 소송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이 SEC한테 조금 유리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약간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굉장히 기술적인 이유인데 그래서 뭐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만약 그런 의견이 맞다면은 그러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반감기를 생각하고 내년까지 끝까지 아마 SEC가 이거를 끌 거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기적인 게 오히려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네. 블랙락뿐만 아니라 SEC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SEC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그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질 경우에 뭔가 그 여러 가지 이 시정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요구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예견을 했을 때 미리 몇 가지를 이제 승인을 다 맞춰놓으면은 이제 SEC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편파적인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중립성을 조금 그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많이. 좀 새로운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크게 상승할 것 같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본금들이 많이 유입될까요? 네,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 전 세계 부가 한 뭐 300조 달러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 부가 전통 금융 제도권 안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자금들은 이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제도, 지금까지는. 그 틀 안에서 이제 관리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금들인데 선물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생긴다고 왜 또 꼭 들어와야 되냐? 이거는 아주 오래된 금융 이론에 의한 겁니다. 그 마코비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어떤 그런 원칙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을 만드신 분이 이제 마코비츠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을 받으신 분이고 작년쯤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내놓은 이론에 의해서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은 한 80년대부터 쭉 이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꾸준히 찾아가는 과정이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사들이 운영되었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연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연금은 80년대에는 주로 이제 채권만 들고 있었는데 이 이론을 접한 이후부터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처음에는 내국 주식들을 편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낮은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미국 외 다른 선진국 주식들을 편입시켰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머징 마켓 주식들을 편입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한국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봤죠. 때마침 이제 조금씩 외국인 한도도 이제 늘려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커머더티를 이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도 이제 편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다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다음 자산이 무엇인지 찾아봤을 때 이제 가상자산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러네요. 이게 약간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생각도 좀 났는데 그분이 이제 2030년까지 얼마 상승할 것이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보다도 그 이유,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했던 게 금융기관들이 결국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다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 해지적인 성격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논리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예전처럼 될까 많이 염려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반감기 이슈인데요. 센터장님은 이번 4차 반감기 때도 과거 3차례 사이클처럼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 반감기가 참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여태껏 반감기가 3번 있었죠, 총. 3번 있었고, 이번에 4번째 반감기가 내년에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이제 공교롭게도 반감기가 있고 나서 한 18개월 정도 사이에 엄청난 불장들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반감기라는 게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신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그 임팩트는 큰 임팩트란 말이죠. 전체적인 그 수급 균형을 봤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줄어드는 폭이 자꾸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4번째는 아마 1.6에서 0.8%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공급에 대한 임팩트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닌 거죠. 첫 번째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약간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반감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가가 이제 2배가 되는 건데 이제 원가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그 가격의 서포트 레벨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러한 이제 논리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분명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전부 다 이제 공급에 관한 얘기고 가격은 사실 공급과 수요 2개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되게 길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를 거냐 아니냐는 수요와 공급 양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공급의 임팩트는 과거만큼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수요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큰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뭔가 그런 조짐이 조금 있어 보인다는 게 그렇죠. 타이밍이 수요가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뭔가 반감기 이후에 생길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번에 드릴 질문이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저도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반감기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40만 개가 이미 유통이 됐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에서 신규 공급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작아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뭔가 이 반감기 효과를 누리려면 유동성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타이밍들 결국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타이밍 그리고 이제 블랙락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는 결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구독자분들께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견고하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경기가 아직도 강하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과열됐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긴축 정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뭐 꼭 나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 주식도 사실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죠. 예, 특히 기술주나 뭐 이런 네, 그쵸, 굉장히 그 변동성이 높은 통장 위주의 주식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캐시플로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먼 미래에 있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자면은 뭐 롱 듀레이션 에셋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자산들은 이제 금리에 더욱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자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기술주라든지 이제 가상자산까지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은 그러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센터장님은 지금 앞으로 거시경제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연준의 이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과 피보팅 시점, 이런 부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예, 굉장히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그렇죠. 예, 몇 조 달러 이제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밤이 또 좀 중요하잖아요.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뭔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연준에 계신 분들도 다 의견이 다 다 분분하고, 예. 다 다른 얘기를 맞아요. 예. 콘센서스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파웰 의장조차도, 오늘 연설에서 뭔가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라는 거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준의 피보팅 시점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보팅은 이제 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같은데.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상당히 더 예측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센터장님 개인적인 견해시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좀 더 넓게 의미를 두고 사용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상 기조만 멈추더라도 그건 피보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렇게 보면 이제 피보팅의 첫 번째 단계 피보팅은 연초에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특히 미국 중소은행들의 위기 사태에 오면서 인상 속도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재고를 한다든지, 연준의 자산 이제 렌딩을 그 디스카운트 윈도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유동성 거금을 이제 해줬죠. 뒷구녕으로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 작가님이 이 영상은 굉장히 권위 있는 영상이라서 제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영상이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뒷구녕으로 이렇게 이제 유동성 거금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기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약간 첫 번째 피보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피보팅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완전히 동결시키는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인하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참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장 기대치는 CME의 그 기준금리 선물이 거래가 되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9월에 있을 FOMC 미팅에서는 이제 금리 변동이 없을 걸로 보는 확률이 80%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로 가면은 한 50% 정도의 확률로 이제 변화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11월 달이 딱 50%. 맞아요, 딱 50%. 근데 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50%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쪽으로라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확률이 어느 쪽으로라든지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도 굉장히 어떤 혼돈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박 작가님 질문 아직까지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언제 인하할 거냐.
일단 뭐 인하 이제 피보팅이나 인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내년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효과가 실물 경제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렇죠. 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도 대답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질문이어서 근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궁금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을 조금 달리해서 또 센터장님께서 또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 홍콩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홍콩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또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이게 향후 중국 본토에도 가상자산이 개방될 수 있을지 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홍콩의 그 가상자산 시장 개방은 아마 이런 뜻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콩이라는 도시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유 경제 체제, 시장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이제 오랫동안 중국은 그렇게 홍콩을 간주해 왔고, 그래서 홍콩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 입각한 어떤 금융 정책들이 이제 실험 비슷하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열기로 개방하기로 한 것도 어떤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중국 내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홍콩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들을 하게끔 이제 지켜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지금의 기조를 그렇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토에서 이 가상자산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센터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조금 더 확신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선물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더리움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선물 ETF는 최초의 알트코인 ETF라는 점에서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선물 ETF가 됐건 현물 ETF가 됐건 이제 ETF가 하나 생기면은 기존에는 이더라는 자산에 투자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이제 경로가 생긴 거라서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기관 자금도 장기성 자금이 있고 단기성 자금이 있는데 선물 ETF인 경우에는 비록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선물 ETF라는 게 구현되는 방식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 기초자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죠. 이제 트래킹 에러가 자꾸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들 중에서도 단기성 자금 위주로 조금 들어올 것 같고요. 장기성 자금은 이제 그 트래킹 에러가 작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뭔가 또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끌 수도 있다. 이 정도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거를 발판으로 뭐 훗날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또 가능성도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입지가 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량도 이제 계속해서 거의 지금 2,100만 개에서 지금 1,940만 개까지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니까 금처럼 가격이 정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또 두려움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금 가격이 정체되는 이유 아니면 혹은 정체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일종의 음모론적인 이제 그런 이론이잖아요.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금 가격을 좀 눌러야지, 있다, 네. 예, 그래야지 이제 법정화폐가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잘 힘을 모아가지고 금 가격을 그렇게 서로 잘 결탁하고 잘 이러질 못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특히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그렇게 막 서로 서로를 좋아하는 나라들도 아니고, 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어떤 그런 결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금 가격이 지금 이렇게 눌려 있다라는 그 음모론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같은 이론을 적용을 해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것도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